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신지영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품격 언어 연구가 그리고 언어 탐험가입니다. 언어의 세계를 지금 탐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차별 감수성, 두 번째 꼭지 성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언어는 인간의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언어 속에 담겨 있는 성차별적 요소들 우리 같이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퀴즈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제목의 기사는 언제 나온 기사일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978년 4월 18일자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이 제목에 남녀 불평등 여전히 깊다. 네, 여전이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 아마 놀라셨겠죠? 저도 이 기사를 보고 여전히라는 단어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70년대도 여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아직도 우리는 여전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이 기사에 미망인이라는 단어 아직도 써.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미망인이라는 단어를 아직도 많이 쓴다. 이런 내용이 작은 제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미망인이라는 단어 왜 문제가 될까요? 다행히 최근에는 이 단어를 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2018년, 19년 이 이후에 이 미망인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기사에서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 미망인이라는 단어는 아직 따라 죽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미망인이라는 단어는 따라 죽어야 하는데 따라 죽지 못한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순장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남편을 잃은 사람한테 과연 아직 따라 죽지 못한 사람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단어를 써왔던 거죠. 남편을 잃은 사람을 과부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 과부라는 것은 부족한 부인이란 뜻입니다. 남편이 죽고 나면 갑자기 한순간에 과부, 부족한 부인이 되어버립니다. 남편을 잃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지칭하는 이런 단어들을 보면 여성을 바라보는 당시의 생각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남편을 잃은 여자에 대한 단어는 있는데 그리고 그것들이 강력하게 존재하는데 왜 아내를 잃은 남자에 대한 단어는 있기는 있지만 왜 잘 쓰이지 않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아내를 잃은 남편을 가리켜서 호라비라고 하기도 하고요. 광부 혹은 환부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에 광부나 환부라는 단어는 거의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많으실 겁니다.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니까요. 왜 남편을 잃은 여자에 대한 단어는 많은 사람들이 써왔는데 아내를 잃은 남편에 대해서는 왜 잘 쓰이지 않고 별로 없는 걸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망인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자라고 얘기하면 꼭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미망인의 대체 언어가 뭐냐?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남편을 잃은 여자에 대해서 우리가 꼭 이름표를 달아주어야 할까? 왜 그런 단어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이런 질문을 말이죠. 그러니까 단어가 이름표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그것이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과연 남편을 잃은 여자들을 묶어서 표현할 단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생각에 우리는 지금 동의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유가족이라고 말하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특정하고 싶다면 고인의 부인 혹은 고인의 남편 혹은 고인의 딸이나 아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왜 굳이 하필
남편을 잃은 여성에 대한 그 여성의 집단적으로 가리키는 이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과거에 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사실 이 미망이라는 단어는 없어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순장제가 없어진 지는 정말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오래전인데 이 미망인이라는 단어가 없어진 것은 불과 최근에 불과합니다. 다행히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모여서 이제 우리는 순장제 이데올로기에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죽으면 따라 죽어야 한다. 이런 생각에 동의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단어를 쓸 필요가 있느냐. 이러한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면서 최근에는 많은 언론이나 이런 것들에서 많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단어가 어떤 이데올로기를 숨기고 있는지, 그 이데올로기에 우리는 동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성차별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차별주의자가 된다? 무섭고 놀라운 일이 아닐까요? 자, 이번에는 다른 단어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JTBC 뉴스룸에서 배우 이미연 씨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2016년 2월 18일이었는데요. 이 인터뷰에서 손석희 앵커는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여배우로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배우 이미연 씨는 가끔 이런 의문이 듭니다. 왜 남자 배우한테는 남배우 이런 말을 안 하는데 여자 배우들한테는 여배우라는 말을 쓰는지 저는 그거에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미연 배우가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터져나가면서 많은 배우들이 동의를 합니다. 여배우로 불리기 싫다. 그냥 배우로 불러달라. 이렇게 말이죠. 자, 여배우가 불편한 말이 된 이유는 뭘까요? 그냥 여자 배우니까 여배우라고 했는데 왜 이게 문제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배우라는 말에 문제의식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죠. 자, 이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여성 배우한테는 여배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남성 배우한테는 남배우라고 말하지 않을까? 왜 사전에 여배우라는 단어는 있는데 남배우라는 말은 없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남배우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남성 배우들한테 그냥 배우라고 합니다. 우리 언어 현실을 보니까 성 비대칭적인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런 단어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여교사, 여교수, 여검사, 여판사, 여의사 이런 단어는 존재하는데 남교사, 남교수, 남검사, 남판사, 남의사 이런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작가를 우리는 여성 작가를 특별하게 여류 작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여성 소설가를 여류 소설가, 여류 문인, 여류 문학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런데 상대가 되는 남류 작가, 남류 소설가, 남류 문인, 남류 문학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왜일까요? 언어의 세계와 논리의 세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논리의 세계에는 교사, 그러면 성별에 따라서 남교사가 있고 여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의 세계에는 교사에 공백이 있죠. 한쪽 성별은 공백이고 여교사라는 단어만 있습니다. 이 공백을 우리는 우연한 공백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백을 사실은 교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에는 교사와 여교사가 있다. 이렇게 언어의 세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간호사를 볼까요? 논리의 세계에는 간호사에는 남간호사와 여간호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언어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간호사는 남간호사만 존재하고 여간호사는 공백으로 존재합니다. 그 공백에 간호사가 들어가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언어의 세계에 있는 공백 안에 그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들어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렇지 않은 소수에 대해서 뭔가 이름표가 붙어 있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교사가 담고 있는 이데올로기는 교사라는 직업은 남성의 직업이다 라는 것을 이데올로기로 담고 있다는 뜻이죠. 남간호사가 담고 있는 이데올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호사라는 직업은 여성의 직업이다 라고 우리 사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 하면 여성을 떠올리는 것이고, 그래서 간호사의 여성인 경우에는 여간호사 이런 단어가 필요 없었던 것이죠. 이게 정말 그런 이데올로기가 숨어 있을까? 이것들을 한번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들은 1972년과 1979년에 나온 기사입니다. 1972년에 기사를 보면 15년 전보다 무려 4배나 높아졌다. 여교사의 비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전체의 24%를 차지한다. 여기서 말하는 여교사라는 건 초등학교 교사의 비율이 15년 동안 4배가 증가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사입니다. 1979년 기사를 보면 여교사가 늘어나고 있다는 걸 우려하는 목소리를 또 담고 있습니다. 전체 교사, 여기서는 초중등을 다 전체를 말하는데요. 전체의 거의 30%가 됐다. 29.4%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교사가 늘고 있다. 이렇게 우려를 표합니다. 그 우려에 재미있게도 학생들의 성격이 여성화되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교사가 늘면서 학생들이 여교사한테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남학생들이 여성의 성격을 갖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대학은 어떨까요? 대학의 여교수 비율을 보여주는 그런 통계를 보면 전임 교수가 여성인 비율이 30%를 미치지 못합니다. 대학은 그러니까 70% 이상이 남성이라는 것이죠. 다 교수들이 남성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앞의 논리로 비추어 보면 대학은 남성화를 걱정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성별이 지금은 거의 50대 50 정도로 남녀의 비율이 그 정도인데, 대학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의 비율을 보면 가르치는 사람들의 성비는 7대 3, 남성이 70, 여성이 30입니다. 그것도 최근의 통계입니다. 그 이전에는 훨씬 낮았죠. 그런데 대학의 남성화가 문제다. 이런 문제 제기는 어디에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교수나 교사는 남성이구나 라는 이데올로기를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반증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차별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의 언어는 훨씬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 언어 표현에는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성차별적 요소, 성 역할 고정관념이 숨어 있는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집사람과 바깥양반, 우리는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있죠. 이 말이 만들어졌을 때는 여성은 집안일을 하는 역할을 하는 성별이고 남성들은 바깥일을 한다라고 성 역할이 고정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누구도 여성은 집안일만 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남성은 바깥일을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성 역할 고정관념을 모두 다 동의하지 않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여전히 집사람, 바깥양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하나를 들어볼게요. 친가, 외가, 이런 단어들을 우리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친가는 친척이란 뜻이고요. 외가는 사실은 바깥이란 뜻이니까 관련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실 이것은 출가 외긴의 세계관을 담고 있습니다. 결혼을 한 여자는 이제 그 가족이 아니다, 이런 세계관이죠. 여러분, 이제 결혼을 하면 그 가족의 일부가 아니라 결혼한 남성의 가족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출가 외인이다, 이런 세계관에 동의하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친가, 외가라는 표현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렇게
엄마의 아버지냐 어머니나 아버지와 아버지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차별해서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거 우리가 그냥 배웠는데 계속 쓰면 안 될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쓰는 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계속 쓰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이런 표현들을 물려주게 됩니다. 자, 우리가 불편하다고 우리가 고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불편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성차별적인 요소가 존재한다 이렇게 자각해 놓고 다시 그 성 역할 고정관념 성차별적인 표현들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서 그 우리 다음 세대를 힘들게 하는 거 이게 과연 어른으로서 적당한 걸까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언어는 인간의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이죠. 우리 또 다음 강의를 이어가면서 얼마나 우리 언어가 우리를 그대로 보여주는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